자, 여러분 이제 1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2번도 13번과 엮여 있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한다.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 더해 문화생활과 사회활동도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 부르지만 실은 재화라고 해야 하는데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자,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 존재하는 아이는 재화고요. 판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는 상품이래요. 자,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하였다. 그렇죠? 인류 역사상 소모되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물건들은 늘 존재했으니까 재화는 항상 있었지만 상품이라는 건 팔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판매한다. 즉 상업,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겨야만 이 상품도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야 출현한 게 상품이죠. 냉전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이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며, 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했으니까 저 물건은 판매용 물건이니까 요거는 상품, 그죠? 자본주의의 상품,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네요.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라든가 고급 당원이 배불리 먹고 산다는 의미이다. 자,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세의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하였다. 자, 자본주의의 출발은 언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을 모아서 자본하고 돈을 주면서 야, 물건 만들어! 해서 수공업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다 팔면서 이 자본주의가 출발했대요. 자,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자, 그럼 여기 상품도 자본주의 상품이니까 말 그대로 뭐야? 판매를 위한 물건, 상품, 자본주의의 상품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품도 존재할 수 없다. 그죠? 어차피 판매용으로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게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있어야 만들어지겠죠? 시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겠죠? 자,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 자, 이것은 사용하기 위해 사용 목적으로 만든 의자예요. 그럼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한 사용 목적이니까 재화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요 시장에 팔기 위한 의자와 사용 목적의 의자는 다르다. 그죠? 동일한 의자임에도 재화와 상품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르다. 네, 사용 목적 의자는 재화고요. 판매 목적 의자는 상품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 자, 그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물품이란 바로 뭐예요? 상품이겠죠. 자본주의 물품은 상품. 문맥적 의미가 다른 걸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읽으면서 정리하는 중이었죠. 밑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 지금 상품을 의미하는데 디귿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재화를 의미했어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맡은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다라는 말은 만드는 이에 비해 파는 이가 이익을 더 많이 남긴다는 뜻이다. 생산자보다 판매자의 이익이 크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될수록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더 커진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 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의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므로 생산에 비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의 이윤은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윤은 많아진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어떻다? 만드는 사람의 이익은 적고 파는 사람의 이익은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 읽었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 우리 읽은 내용으로 바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 사회주의는 관료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국가가 좀 부패하거나 이래도 관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내용만 있었지. 유통과 생산에 대한 사회주의 얘기는 없었어요. 이건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맞죠. 아까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해야 상품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죠. 세 번째,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방금 읽은 거네요.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조업의 이윤은 줄고 유통업의 이윤은 커진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중세의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아니죠. 그 자본주의의 출발을 맡았던 중세 상인들은 수공업자를 조직해서 자본을 대주고 물건을 만들게 했다고 했지 손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은 어휘. 우리가 방금 정리해놨던 어휘 문제죠. 문맥상 다른 하나. 당연히 여러분 디귿의 3번이겠죠. 얘는 재화를 말하고 나머지는 다 판매용의 상품을 말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다. 즉,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자, 그럼 기호의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정보성 기호. 두 번째는 정보성 플러스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진 기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 가령 예를 들어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서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의사소통이란 얘기예요. 맞죠? 즉 무슨 말이냐? 의사소통이라는 건 무엇을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즉 의도. 자, 목적과 의도성이 있어야 목적과 의도가 있는 기호, 한마디로 만든 목적, 만든 의도가 따로 있는 기호가 바로 의사소통의 기호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봄이야, 가을이야 단순히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것은 정보성이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렵죠. 이게 아마 여러분이 문제 풀 때 14번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뭐야 이게 의사소통하고 정보성 뭐 이게 의미가 뭔데 차이가 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란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그게 의사소통이다. 즉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호가 바로 의사소통의 기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사람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즉 지문과 필체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정보성만 있지 의사소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넌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스는 상대의 손톱, 코트의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추리해낸다. 홈스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 왜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단적으로 표정, 뭐 코트 소매, 일부러 코트 소매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뭐 때가 묻었다든지 뭐 일부러 어때요? 막 일부러 손톱이 생겨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적으로 무엇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는 정보만이 되지 일부러 그것들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정보 제공 기호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들을 의사소통적 기호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신호 등 모수부. 자, 보세요 여러분. 봉화, 교통신호, 모수부 전부 뭐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낸 거죠? 네,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얘네는 어때요? 의사소통의 의도를 명백히 가진다는 거죠. 자,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습적 기호이며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여기서는 이제 정보와 의사소통만 구분하시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1번이요.
자,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자,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암호는 인간이 일부러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적 기호. 인간들의 기호인 관습적 기호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 자, 여러분 아이콘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이콘은요. 일부러. 목적과 의도 어떤 흐린 날씨예요. 여기 있잖아. 흐린 날씨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연적 기호. 자연이 생겨난 기호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저것도 일종의 관습적 기호에 해당해야 되겠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자, 질병 때문에 얼굴색이 얘는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 아픈 사람이 일부러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얼굴을 까맣게 만들겠다. 일부러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얼굴색을 변화시킨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예, 당연히 이거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정보성을 가진 거지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그다음에 4번. 이웃 마을과 구별하기 위해 마을의 명칭을 본떠 만들자. 구별하기 위해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었대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관습적이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의사소통적 기호가 되겠죠? 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이냐 의사소통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잘 하시면 됐던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거. 자, 이거는 빈칸 넣기 문제. 역시 빈칸 넣기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모의고사 때 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빈칸 넣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뒤 내용에 대해서 잘 맞춰서 통일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자아 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타인에게서 듣게 되는 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물론 타인 중에는 자신이 느끼기에 나에게 관련이 적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너의 글은 인상적이야.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그 평가는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을 것이다. 자, 나에게 누구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자, 문맥상 지금 나에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서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바로 그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누구의 말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럼 마련이다. 남기 때문이다. 남게 마련이다. 이게 지금 문맥이 다 이어져야 되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러니까 가는 중요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가를 먼저 볼게요. 선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말. 중요한 사람. 2번하고 4번. 그죠? 1번하고 3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소거를 하시면 이 문제의 답은 2번이나 4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번, 4번 중에서 이제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냐 아니면 거울에 비친 자아를 따르냐 요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단락을 그럼 읽어볼게요. 자,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나라는 것도 있다. 자, 이 개념에 따르면 이니까 지금 나에 대한 설명을 여기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뒤를 잘 읽으셔야 나가 나옵니다. 자,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기보다는이니까 타인을 따라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자 비치는 내 모습이에요. 그죠? 상대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내 비치는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러한 추정을 통해 자기에게 생겨난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해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에는 타인에게 비친 내 모습에 대한 상상입니다. 내 모습이 비치고 있어요. 자, 아까 어차피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2번, 4번 중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 어디 있죠? 내 거울에 비친 자, 요게 맞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16번은 논리 퀴즈예요. 자, 논리 퀴즈인데 우리가 어떤과 모든이 섞여 있으면서
3단 논법으로 되어 있는 건 특정 공식, 우리가 외웠던 특정 공식을 사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얘는 그거 아니죠. 어떤과 뭐든. 예를 들어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C이다가 아니죠. 지금 얘는 다 모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웠던 그 어떤과 모두가 섞여 있는 3단 논법의 틀 아니고요. 예, 요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보시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번. 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식단을 조절하거나 권하니까 5어죠. 또는 근력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자, 근력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더라. 자, 그래서 결론 따라서 결론은 뭐냐? 자, 마라톤을 하면 건강하다. 근데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될 거니까 자, 지금 여기 주어진 요 두 가지를 토대로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뭔가가 더 들어가서 어쨌거나 이 결론 마라톤은 건강. 즉 마라톤을 하면 건강하다가 나오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조건문 마라톤을 하면 여기죠. 마라톤을 하면 있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 건강하다. 여기 식단이나 근력 자리에 건강이 들어가게 되면 딱 맞겠죠. 식단이나 근력 자리에 건강이란 말로 대신할 수만 있다면 마라톤은 건강이다라는 결론이 딱 나올 거죠. 그죠? 보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그렇죠. 적어놓고 보면 이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위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아, 마라톤은 이미 있으니까 조건식이 있으니까 결국 이 식단과 근력 자리에 건강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딱 맞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식단과 근력 자리에 건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식단 또는 근력 이 자리에 건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식단 또는 근력은 건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식단 또는 근력은 건강이다. 이거 그대로 여기서 써볼게요. 제가 식단 또는 근력은 건강이다. 그죠? 얘를 건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원래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싶으면 그 집어넣고 싶은 아이와 그 자리에 들어있는 아이를 이 조건문으로 만드시면 되죠. 뭐뭐면 뭐뭐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정권 후권 제거에 의해서 마라톤은 건강이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식단과 근력 여기에 건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얘랑 똑같은 정권을 하나 만들어주고 식단 또는 근력이면 건강이다. 요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식단 또는 근력, 즉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죠? 식단 조절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 그 말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여기 이거는 좀 비슷하긴 한데요. 자, 식단 and 근력을 하는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니까 다 건강하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죠? 우린 지금 식단 또는 근력은 건강이다를 찾아야 돼요. 식단 and 근력은 건강이다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조건에 안 맞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건이 4번하고는 안 맞죠? 네, 그럼 이제 얘는 근데 나머지는 또 이 말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을 수 있죠. 어떻게 풀어요? 우리 했죠. 자, 연언이나 선언이 조건문과 함께 나올 땐 어떻게 하면 되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자, 식단이면 건강이고 자, 화살표가 뒤에 있을 때, 조건문이 뒤에 있을 때 앞에 있는 연언, 선언, 기호는 바뀐다고 했죠? 뒤에 화살표가 있으면 앞에 거 바뀌어요. 뒤바뀜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있으니까 바뀌어요. 이게 연언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근력이면 건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근력이면 건강이다 여기 두 번째 논리식으로 존재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있어요. 이미. and니까 앞에 것만 이제 갖춰주면 되겠죠. 여기 이미 근력이면 건강이다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만 추가하면 돼요? 식단이면 건강이다만 추가하면 식단이면 건강이다만 추가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필요했던 이 논리식이 완성이 되면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식단이면 건강이다를 찾으시면 돼요. 식단을 조절하면 건강하다를 찾으시면 돼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2번에 있죠.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논리식은 어떻게? 일단 논리식 주어진 거 결론까지 다 대비를 해놓고 다 정리를 해놓고 자, 마라톤은 건강이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라톤은 건강이다. 여기 식단
동일한 근력 자리에 건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건과 후건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결국 마라톤은 건강에다가 남도록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풀어보니까 결국 식단은 건강이다. 요게 나왔다라는 거죠. 됐죠? 네,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갈게요, 여러분. 17번은 우리가 역시나 또 연습했던 입장이 같은 것과 다른 것, 그죠? 자, 가불의 대화를, 가불병 대화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봅시다. 자, 갑은 언어는 인간의 지각과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인간의 사고 내용과 구조는 언어에 의해 형성되며 이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민족은 그 언어에 의해 형성된 공통의 세계관을 갖게 되지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야 라고 했으니까 갑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반대, 즉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쳐라고 주장하는 게 갑이에요. 자, 그랬더니 을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얘네들이 지금 상반된 관점이네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해. 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자, 따라서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둘이 이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병이 등장하네요. 병이. 그렇긴 하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의 수준이 높아.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니까 얘는 둘 다 동의. 둘 다 동의하는 입장이네요. 자, 남미의 어떤 부족은 방향을 표현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북서쪽과 같이 절대방위로 표현하는데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간 감각은 이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거든. 자, 그랬더니 갑이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어떤 언어의 화자가 자기 언어의 색채어에 맞춰서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다면 인식하고 사고할 수 없다는 말도 성립해. 자, 역시나 언어가 없으면 사고할 수 없어. 언어가 먼저야 라고 역시나 변함없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언어 우위론이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언어 우위론. 우리 그 이론의 첫 시간에 언어와 사회의 관계, 언어와 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기본서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뭐 그 내용 몰라도 이건 풀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지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랬더니 을이 언어가 미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하잖아. 이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지. 제가 뭐예요? 자, 사고 우위론이지.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사고는 사고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병이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생각해. 뭡니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상호 보완적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봅시다. 1번부터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여러분, 갑은 언어가 사고에 어쨌거나 영향을 준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하고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거지. 영향을 안 준다는 거 아니죠? 지금 갑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을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병은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니까 셋 다 영향관계에 있다는 건 인정하죠. 다만 뭐가 먼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거 X 다 동의합니다. 답은 1번이겠죠, 바로.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러분. 서로 영향, 그냥 영향을 주고받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네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아니, 그러면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는 병만 인정하죠, 병만. 그죠? 갑과 을은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만 아니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을이 동의하고요. 갑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을이 동의하고 갑이 동의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X.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은 동의한다 라고 했어요. 자,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 대해 갑과 병이 동의한다. 어때요? 네, 이거 지금 보시면 병도 갑도 같은, 어차피 병은 을하고도 같은 입장이고 갑하고도 같은 입장인데 갑은 언어가 다르면 사고도 달라진다. 언어가 그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 대해 을과 병은 동의한다. 자,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 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줘서 차이를 낳는다. 을의 입장이고 병은 무조건 두 사람에게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 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갑은 지금 이 잘못된 표현이 널리 쓰일 때 왜 쓰지 말라는 거야? 라는 입장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갑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일단 널리 쓰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돼. 문맥상 건강해라는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건강한 상태를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자, 을은 뭐라고 했어요? 잘못된 표현은 널리 쓰여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랬더니 갑이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얘는 사용하자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 널리 쓰일 때 사용하자, 인정해 주자 그 얘기죠, 얘는 지금. 갑은 인정하자네요. 그죠?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거든. 건강해라는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했어요. 얘는 잘못된 표현이라도 널리 쓰이면 인정해라. 아니다. 잘못된 표현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 디귿 중에 이걸 평가한 거. 자, 기억부터요. 쓰여지자, 잊혀지다와 같은 이중 비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한다. 자, 잘못돼서 사용하지 말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을만 강화하고요. 갑은 약화하겠죠? 그래서 을한테만 강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니은, 명령문 행복해라는 규범에 맞지 않지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즉 맞지 않지만 써도 된다는 것은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아니죠. 갑은 널리 쓰인다면 잘못돼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화가 아니라 갑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강화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자, 지금 맨날은 원래 비표준어였지만 인정을 했다. 그럼 표준어가 아닌데 인정했다는. 표준어가 아니면 인정하지 말자라는 을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약화한다. 맞죠? 을과 반대잖아. 을은 표준어 아니면 인정하지 마인데 디귿은 표준어 아니라도 인정했어의 사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되니까 약화가 맞습니다.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죠. 1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19번 논리 퀴즈죠? 자, 다음 대화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자, 갑이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자, 이거 설명형 논리 퀴즈.
우리가 문장마다 끊어서 논리식 정리했던 거 연습 많이 했죠? 그거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은 공직자고 공직자는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다. 그럼 결국은 공무원은 공인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다 이거죠? 공무원은 공인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다. 근데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면 낮 공무원이라면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어. 낮 사명감 의무. 이렇게 지금 말을 해서 갑이 그랬더니 을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잖아? 네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이게 주장이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사명감의 의무를 가질 이유가 없다.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이게 주장이라면 이게 결론이라면 무엇이 참이어야 돼? 앞에 제시한 것들과 플러스 지금 가가 따로 나오죠. 네. 여기에 플러스 가까지 들어가서 얘네가 참이어야 해라고 했어요. 즉 이 가는 낮 공무원은 낮 사명감 의무이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위에 주어진 것만 보면 공무원은 사명감 의무, 요거 대우로 바꾸면 낮 사명감 의무는 낮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론하고 다르죠, 지금. 네, 결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전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방법이 만약에 막막하다 그러면 여기 1, 2, 3, 4를 논리식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이 결론하고 대입해서 연결되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낮 공무원은 낮 사명감 의무다. 요거 일단 대우로라도 바꿔본 다음에 왜? 대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우로 바꿔볼게요. 사명감 의무는 공무원이다. 즉 사명감의 의무를 지니면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다. 의무를 지닌 사람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결론이 나오기 위해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럼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를 논리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몇몇 공인은, 즉 어떤 공인은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자, 어떤이니까요. 자, 공인 중에 어떤 일부분은 우리가 이니셜을 붙이잖아요. 전 이니셜을 P라고 해볼게요. 자, 공인 P. 어떤 공인은 사명감, 낮 사명감 의무. 근데 사실 어떤이 붙었을 땐 여러분 제가 요게 조건식을 표시하지 말고 연언문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어차피 답하고는 다르죠, 지금. 어떤 공인은 여기하고 지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답이 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어떤 공인은 사명감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조건에 지금 결론하고 전혀 이어지는 바가 없고요. 두 번째, 모든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 낮 사명감 의무. 공무원은 낮 사명감 의무. 자, 어때요? 공무원은 낮 공무원은 낮 사명감 의무가 결론인데 공무원은 사명감 의무다 하면 안 되죠? 요것도 X.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 자, 사명감 의무. 이면 공무원이다. 자, 사명감 의무는 공무원. 여기 이거 똑같죠? 사명감 의무 공무원. 그럼 3번이 들어가면 이 결론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얘가 맞네. 얘가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는 사람. 낮 사명감 의무는 공무원, 낮 공무원이다. 어때요? 결론하고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하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역시나 결론하고 이어지는 거,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3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끌어내기가 막막하다 싶으면 여기서 맞는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강화 약화 문제죠. 자,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논지의 약화니까 일단 글의 주장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요.
그 글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걸 찾으셔야 반대 입장이 약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 찾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인간이 지닌 대부분의 지적 능력을 상회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동하는 기계 장치를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돼야 하는가? 자, 지금 인공일반지능 개발할래 말래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질문을 던졌어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죠. 아직 입장은 논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더 읽어볼게요. 자,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허용된다면 머지않아 인공일반지능은 개발된다.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 또한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논지,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 왜? 이유가 뭐죠? 인간의 가치 훼손, 그죠?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논지예요.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걸 찾아야 약화지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자, 일자리 잃고 소외감 느낀다는 건 인간의 그죠? 존재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는 게 맞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 훼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럼 이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앞에 글의 앞부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모두 다 가질 게 바로 인공일반지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인공일반지능에는 이런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속하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인공일반지능하고 똑같은 거고요. 따라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인공일반지능이 가치를 훼손하는 거니까 이 글의 논지와 일치합니다. 그럼 얘는 강화죠. 자, 두 번째,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된다는 건 가치를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를 멈춰야 한다 하면 이 글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논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얘도 강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사람들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 가치를 회복한다고 하면 훼손과 반대잖아요. 인공지능이 훼손이 아니라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반대되니까 이거는 다른 관점이니까 얘가 약화겠네요. 그죠? 지금 반대 관점이니까 회복이잖아. 훼손이 아니라. 그죠? 반대 관점.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4번은 유관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개발해선 안 된다가 많다는 얘기니까 이 글의 입장과 동일하죠? 따라서 강화가 맞습니다. 답은 3번 약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지방직 9급 비책형 모두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풀이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만 더 차분했다면 내가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긴장했구나 싶은가요? 자, 어떤 결과든 여러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겠고요. 혹여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또 차분하게 잘 대비하시고 이 기출문제는 계속 변형되면서 어차피 같은 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들을 차분하게 잘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쌓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 그렇게 연습용으로 또 알차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또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